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총 36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났던 방화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였죠. 1978년 사이타마에서 태어난 아오바 신지. 그의 인생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며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대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손찌검은 아오바와 그의 형, 여동생으로 향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럭 운전수로 일하던 아버지가 당뇨에 걸려 실직하고 마는데요. 중학생이 된 아오바 신지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교실에서 겉도는 아이로 변해버렸죠. 고등학생이 된 아오바는 낮에는 사이타마 청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만엔을 벌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몸이 커진 이후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된 아버지는 어느 정도 병세가 호전되어 택시 운전사로 재취업했으며 형과 여동생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그러나 아오바 신지가 21살이 되던 해 업무 도중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실직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아오바 신지는 일을 모조리 그만두고 히키코모리가 되어 방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서서히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그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여성에게서 강제로 속옷을 훔치거나 좀도둑질을 하는 등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데요. 그러던 2009년 31살의 아오바 신지는 인기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을 우연히 접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의 애니메이션화를 담당한 인기 애니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의 동경을 품게 된 아오바는 해당 회사의 공모전에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소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니찬네루에 깊게 빠진 그는 황당하게도 교토 애니메이션의 여성 감독과 활발한 교류를 나눈 끝에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2012년 방영된 교토 애니메이션의 빙과에서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라는 대사를 보고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망상이 점점 악화되던 중 아오바 신지는 주거 침입, 강도, 총포 도건법 위반 등 또다시 범죄들을 저질러 3년간 감옥에 수감되죠. 감옥 안에서 1년 후 작가 데뷔, 5년 후 집 구매, 10년 후 나를 비웃은 모두를 고소라는 인생 계획을 세운 그는 2016년 출소하자마자 공모전에 소설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낙선 통지가 도착하자 아오바의 망상은 피해 망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나의 명작이 심사에서 떨어졌을 리가 없다. 내가 니찬네루에 작성한 게시물에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것은 내가 여성 감독의 사진을 사용해 성욕을 해소했던 일이 들켰기 때문이다. 그 일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낙선시켰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로 진행된 아오바의 망상은 이윽고 자신의 소설을 교토 애니메이션이 표절했다라는 분노로 발전하고 맙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말도 되지 않은 피해 망상에 불과했지만 그의 분노는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달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2019년 7월 15일 신칸센을 타고 교토로 향한 아오바 신지는 교토 애니메이션에 도착해 정찰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여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파악한 그는 3일 후인 7월 18일 발전기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변명으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하는데 성공하는데요. 오전 10시 31분 손에 든 양동이에 휘발유를 가득 채운 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정문으로 당당히 진입한 아오바 신지는 1층에서 이벤트 관련 자료를 제작 중이던 직원들과 마주쳤죠. 그들과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성큼성큼 걸어온 아오바는 느닷없이 양동이의 내용물을 마구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는 찰나 죽어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불붙은 라이터가 여성 사원에게 날아들었는데요. 바닥에 흩뿌려진 10리터의 가솔린, 실내를 메우기 시작한 유증기가 폭발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이 타올랐죠. 3층 규모의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는 내장재로 목재를 주로 사용하였고 층과 층을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놓은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재를 재료 삼아 맹렬하게 타오른 불길은 100도가 넘는 온도에 시꺼먼 연기를 대량으로 생성했고 이 연기는 불길과 혼합되어 나선형 계단을 따라 소용돌이 치며 위층으로 상승했는데요.
화재 발생으로부터 2분이 경과한 10시 33분, 눈앞은 온통 깜깜하고 뜨거운 열기가 사방에서 느껴지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받아왔던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화재를 신고함과 동시에 제각기 피난을 개시했죠. 10시 35분, 2분 사이에 쏟아진 22건의 신고를 통해 상황 정보를 종합한 교토시 소방본부가 각 소방서에 일제히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10시 40분, 평소라면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단 5분 만에 주파해온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의 참상에 경악한 소방대원들은 본부에 증원을 요청한 후 그 즉시 부상자 구조와 화재 진압에 착수했죠. 소방차와 구급차 총 111대, 소방대원 400명을 비롯해 교토시 전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섭게 타오른 불길은 화재 발생 단 7분 만에 생과 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는데요. 昼間の火災であれだけの規模で燃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の経験からも今までないと、今回いろいろ報道されている中でやはりやりきれないというのが正直ございます。大変だ、なんとかな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こ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は私も含めて全てどうか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 10시 55분, 불길이 잡히길 기다렸다가는 모두가 죽고 말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지요. 방화복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단 10분. 조를 이루어 교대에 가며 점차 수색 범위를 늘려가는 식으로 1층과 2층에 도달한 소방관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희생자들과 마주칩니다. 1층에서 2명, 2층에서 11명, 13구의 시신이 더 훼손되기 전에 밖으로 운반되었고 타 소방서에서 증원된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내부로 진입했는데요. 오후 1시 45분,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옥상 진입에 성공. 출입문을 개방한 소방관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통한 신음을 흘렸죠. 옥상을 향하는 계단에 20명의 시신이 줄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질식, 이산화탄소 중독, 소사 등의 다양한 사인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옥상을 향한 안타까운 자세로 굳어 있었는데요. 오후 3시 19분, 가까스로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었죠. 소방관들이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재의 진행이 너무나 빨랐던 탓에 화재 발생 직후 탈출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교토 애니메이션이 입은 피해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웠죠. 당시 출근해 있던 74명의 직원 중 살아남은 것은 나선형 계단에서 먼 쪽에 2층 베란다로 달려가 뛰어내린 25명, 아오바 신지가 불을 지른 그 순간 현관으로 내달린 1층에 2명, 1층 화장실로 도망쳐 창문으로 탈출한 3명 등 41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거셌던 탓에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3명이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으며 35세 한국인 여성 스태프 역시 전신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커다란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교토 애니메이션은 외주나 계약직에게 작업을 거의 맡기지 않고 대부분의 작업을 정직원을 통해 자사 내에서 처리한다는 업계 내에서 매우 특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 왔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악재로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니시야 후토시, 교토 애니메이션 대표작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총 작화 감독을 담당했던 간판 애니메이터, 향년 37세. 이케다 쇼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도라에몽 동화가 이누야샤 작화 감독으로 활동하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창립 멤버가 되어 대부분의 작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물 애니메이터, 향년 44세. 키가미 요시지, 극장판 도라에몽, 아키라,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등의 수많은 작품에 참여했으며 손그림만으로 회전 연출이 가능해 교토 애니메이션의 명성을 드높였던 천재 애니메이터, 향년 61세. 타케모토 야스히로, 짱구는 못 말려, 포켓몬스터, 이누야샤 등 여러 명작들의 동화와 원화를 담당하고 감독으로서 교토 애니메이션의 대표작들을 제작한 핵심 인력, 향년 47세. 저마다 한 분야의 탑으로 불리는 핵심 인력들이 모두 회사에 출근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교토 애니메이션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자료를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막기 위해 복사본을 다른 스튜디오에 보관해두긴 했지만 미처 복사하지 못한 자료와 원화들의 양이 상당했는데요.
직원 중 총 36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도 시력, 연구 소실, 신체 절단, PTS 등의 커다란 부상을 입은 데다 사망자들이 작업했던 데이터들 역시 불타 사라진 것이었죠. 한편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아오바 신지 역시도 커다란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다리에 불이 옮겨 붙자 아오바는 밖으로 뛰쳐나가 인근 가정집의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순간 현관으로 달려나갔던 교토 애니메이션의 남성 사원 2명은 화상을 입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범인을 쫓았고 얼마 후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오바를 발견해 붙잡았죠.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기름이 묻었던 탓에 아오바는 전신의 93%의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닥터 헬기를 통해 오사카 킨키 대학병원에 이송된 아오바 신지의 주치의를 맡게 된 우에다 타카히로 교수는 이자가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요. 예측 사망률이 무려 97.45%에 달할 정도로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의료진의 목표는 확고했죠. 신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8cm의 정상 표피 조직을 폐양, 총 5번에 걸쳐 이식한다는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치료법이 시행되었으며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아오바 신지가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술은 28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아오바 신지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기관 절개술을 통해 발성 능력을 회복시킨 아오바 신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뻔뻔하게도 목소리가 나와 다시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였죠. 기쁨에 눈물을 흘리던 것도 잠시 아오바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며 재활을 거부합니다.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에는 똑바로 마주해야 할 것 아닌가. 우에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일갈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오바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라 대답한 후 천천히 재활을 시작했죠. 2020년 5월 27일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아오바 신지가 경찰에 체포, 구속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그의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경찰의 심도 깊은 조사에도 아오바 신지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죠. 교토 애니메이션이 내 작품을 표절했다. 그래서 직원 모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문이 잠겨있다면 부술 생각으로 망치도 함께 준비했었다. 2명 정도로 사형이 내려지는가? 유족에 대한 사과는커녕 방화로 2명이 사망했다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지를 궁금해할 뿐이었는데요.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 3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하자 아오바는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크게 당황하고 사형을 직감한 듯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죠. 남은 것은 아오바 신지에게 책임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열린 공판에서 예상대로 아오바와 그의 변호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아오바는 예전부터 망상을 비롯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에 참가한 유족들은 분노와 슬픔을 애써 삼키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죠. 내 딸은 당신이 공모전에 소설을 제출한 한참 이후에 입사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이케다 쇼코는 당신의 타겟이었습니까? 개인이 아닌 교토 애니메이션 전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뻔뻔하게 대답을 이어가던 아오바는 이어지는 질문에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족, 특히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종료된 이후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정신감정이 시행되었는데요. 양쪽 의사는 몇 달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철저하게 아오바의 정신을 감정했죠. 범행의 주된 요인은 소설이 공모전에서 낙선하며 생겨난 개인적 원한이다. 교토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라는 망상은 피고의 분노를 강화했을 뿐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 또한 피고는 약 8개월간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전제한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를 통해 그가 선악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 범행 당시에 피고가 완전 책임 능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인정한다. 2024년 1월 25일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교토 지방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견고한 사리에 기초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36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공모전 낙선은 교토 애니메이션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고의 소설을 도용했다는 건 역시 망상에 불과하므로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또한 제1스튜디오는 건축기준법을 비롯한 법령에 따른 방화 대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선 계단 등의 구조가 화재의 확대에 미친 영향이 피고의 형사 책임을 줄이진 못한다. 수많은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교토 애니메이션의 사옥이 전소되고 많은 직원이 희생된 피고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모방범이 생길 우려 역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부터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피고에게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극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다. 피고의 성장 배경,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장애, 한성문 등을 최대한 고려해도 사형을 회피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 피고 아오바 신지를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오바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구 울부짖으며 저항하다 그대로 퇴정 조치를 밟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오바 신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죠. 일본은 1968년 권총으로 4명을 살해한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 당시 극단적인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한 4명 이상 살해한 가해자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나가야마 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아오바 신지가 받게 될 결과 역시 뒤바뀌지 않을 것인데요. 다만 재판 과정상 아오바 신지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될 날은 최소 수년 후에나 오게 될 것으로 보이죠.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직원이자 회사의 귀중한 재원이었던 핵심 인력들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 교토 애니메이션은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 디즈니, 니켈로디언, 캐나다 총리 등 각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솔린 판매 규정을 강화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어도비 측에서 애도와 함께 5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각종 대책과 후원이 마련되었지만 교토 애니메이션의 전망은 비관적이기만 했죠. 그러나 아픔에 굴하지 않고 사고 이전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범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는 일념하에 PTSD와 부상을 견뎌내며 직원들이 다시 일선에 복귀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꿈을 키우게 만들어 주었던 교토 애니메이션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애니메이터들의 지원서 역시 쏟아졌는데요. 그 결과 사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9월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사건의 여파를 완벽히 이겨낸 아름다운 작화를 선보이며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죠.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인 이시하라 타치야는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의 후속작을 제작하던 중 사망한 제자 타케모토 야스히로를 대신해 본인이 직접 감독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낸 이시하라는 모든 작업물이 유실된 상황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품질의 후속작을 제작해냈는데요. 추모의 뜻으로 스테프 롤의 시리즈 감독으로 제자의 이름을 올린 이시하라는 그의 연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인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죠. 현재 교토 애니메이션은 사건에 참혹함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헛된 망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사고,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Civil authorities have issued a hazardous materials warning for the United States effective until September 29, 02:16 a.m. Eastern Daylight Time. Could you, on a train, wait for further instructions? 2016년 9월 28일 오후 6시 17분 뉴욕 유키타에 위치한 방송국 WKTV에서 기묘한 비상경보가 송출됩니다. 당시는 평일인 수요일이었기에 전업주부 혹은 일찍 하교한 학생 정도가 해당 경보를 목격하였는데요. 집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지만 설명만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최초의 방송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오후 10시 38분 모두가 TV 앞에 모여 앉은 황금 시간대에 또다시 문제의 비상경보가 송출됩니다. 사이에 별다른 공지도 없이 동일한 경보가 연이어 2번이나 울리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방송국에 문의 전화를 걸었는데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문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험물질 경보는 가볍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의 6시 뉴스 방송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위험물질 경고 메시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오류였습니다. 또 다른 경보 메시지가 오후 10시 38분에 오류로 인해 전송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연방재난관리청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국가 위치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테스트 시에는 자동으로 재전송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뉴욕의 비상경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뉴욕주 방송인협회와 연락을 취한 상태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쏟아지는 전화에 WKTV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당일 곧바로 공식 SNS를 통해 해당 경보방송은 단순한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단순한 오류로 인해 송출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렇게 그날 밤의 비상경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It was an horrific scene in New Jersey this morning when a rush-hour commuter train crashed into a station at high speed, leaving stunned passengers bloodied and crawling from wreckage. Tonight, investigators are searching for answers. 9월 29일 오전 8시 45분경 뉴저지 호버큰역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뉴욕 스프링밸리역을 출발한 기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터미널 역사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I saw a couple gentlemen bleeding, and some people couldn't walk. Some people were like covered in like I guess debris. The conductor himself, he had blood all over his face and his clothing.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은 삽시간에 지옥도로 변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총 1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역사 내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34세 여성 한 명이 떨어지는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은 만약 탈선까지 이어졌다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며 피해가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났다는 점에 커다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전날 의문의 비상경보를 시청했던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Could you, on a train? 당시 경보의 마지막 부분에서 송출되었던 기차라는 단어, 비상경보가 발령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기차 사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두 사건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호버컨 열차 사고의 조사 결과는 더더욱 이를 우연이라 생각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기차를 운행한 기관사 토마스 갤러거는 18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는데요. 정년 퇴직까지 한참 남아있는 48세의 나이로 연령 관련 문제도 없었으며 사내에서 평판과 실적 모두 우수했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보인 토마스가 꺼낸 첫 마디는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운행하던 기차가 여기에 충돌했다고요? 저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분명 평소처럼 여기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운전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억 상실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당시의 기억 1분가량이 깨끗하게 도려내진 것 마냥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조사관들은 토마스의 근무 기록과 의료 관련 정보를 조회함과 동시에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고자 했죠. 메인 블랙박스 내부의 자료는 손상되어 열람이 불가능했지만 다행히도 서브 블랙박스는 멀쩡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기차의 속도, 레버의 위치,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호버컨 터미널은 접근 제한 속도가 시속 10마일로 규정되어 있죠. 블랙박스 기록에 따르면 토마스는 속도를 시속 8마일까지 줄이는 매우 안전한 방식으로 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38초 전 느닷없이 운전 레버를 중립에서 4단계까지 올리며 기차가 가속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제한 속도를 한참 넘긴 시속 21마일로 내달리게 된 기차가 그대로 역과 충돌한 것이었죠. 저는 분명 시속 10마일로 역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감속이나 가속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기관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토마스가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혹은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허탕이었죠. 해당 기차를 관리하는 뉴저지 트랜시스는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토마스의 신체 검사를 시행한 바 있었고 그 결과 완벽하게 근무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에서도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시행되었지만 이 역시도 토마스의 무결함을 증명해줄 뿐이었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건의 미스터리 속에서 사고 전날 송출되었던 비상경보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 이릅니다. 음모론의 핵심은 MK 울트라 프로젝트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 미국 내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세뇌하여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 내용이 너무나 허무맹랑했기에 소수의 음모론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뜬소문이었지만 놀랍게도 이후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행되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CIA가 음향, 방사능, 빛, 전기, 외과적 수술, 마약, 화학약품, 영상 매체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수단을 자국민에게 사용해 세뇌, 기억 주입, 기억 소거 등 각종 생체 실험을 강행하였던 것인데요.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일부 자료만으로도 그 끔찍함을 익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이와 더불어 그간 도시 전설 정도로 취급받았던 소문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후 사실로 밝혀지는 사례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끝없는 폭로와 충격 속에서 사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음모론이 탄생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는데요. 그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제기된 호버컨 기차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죠. 정부는 TV 방송 사이사이에 특정 코드를 주입하여 인간을 세뇌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연구는 제법 진척이 있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테스트 영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진입하게 된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WKTV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해당 테스트를 발신한 주체가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 9월 28일에 테스트 영상이 총 2번 TV를 통해 송출되었고 토마스는 그것을 시청하고 말았다. 다음날 터미널에 진입한 기관사의 뇌 내에서 세뇌 코드가 작동했다. 해주겠니? 해줄 수 있니? 기차에서. 명령에 따라 토마스는 속도를 높였고 참사가 발생했다. 토마스가 세뇌 영상의 희생자라는 음모론이 스멀스멀 대중들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하자 WKTV는 새로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해당 테스트 영상을 발신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9월 28일 두 차례 송출된 비상경보는 해킹에 의한 것이며 WKTV가 유일한 해킹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연방재난관리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해킹의 출처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경보에 삽입되었던 기묘한 문구가 미국의 유명 동화인 초록달걀과 햄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는데요. 즉, 해킹범이 단순한 장난으로 동화 속의 문장을 경보 내에 삽입하여 송출하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2016년 10월 4일 연방재난관리청이 또 다른 성명을 발표하며 사건의 진실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TV 방송국의 비상경보 수신기가 일시적 실수로 테스트 중계기에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개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뒤바뀌는 국가기관의 입장에 대중들은 점차 음모론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 동화의 문장을 이용해서 심층 심리를 건드린 거야. 확실해. 하필이면 테스트 문구로 기차를 넣었고 하필이면 중계기 설정이 그날따라 실수로 테스트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었고 하필이면 실수가 4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발생했었고 하필이면 그 다음날 곧바로 기차 사고가 발생했었고 하필이면 사고를 낸 기관사의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고? 우연에도 정도가 있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음모론이 일파만파 퍼져나감에도 연방재난관리청과 미 정부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는 대신 침묵을 택했죠. 그리고 2년 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토마스는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고 해당 증세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인 끝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누군가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든 타이밍을 노려 그럴싸한 결론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까지도 토마스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째서 테스트 영상에 초록달걀과 햄의 한 장면이 삽입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던 그 순간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기차에 속력을 올리고 있었을지
모든 것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Would you, could you, on a train?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666년 9월 1일 밤, 영국 런던의 푸딩레인 거리에 위치한 제과점, 마을 제일 가는 빵 장인이었던 토마스 페리너는 늦은 밤까지 빵을 굽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왕실 해군에 빵을 납품할 정도로 솜씨가 뛰어났기에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치고 나면 쓰러지듯 잠에 들기 일쑤였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죠. 그날 밤 페리너는 화덕에 남은 하나의 불씨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빵집의 뒷벽을 타고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죠. 9월 2일 새벽 1시경 창문을 타고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본 이웃집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이때쯤 불씨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나무벽을 제물 삼아 뜨겁게 타올랐죠. 연기와 열기, 그리고 이웃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난 페리너는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2층 창문을 통해 옆집의 지붕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화마가 되어버린 불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하녀를 그대로 덮쳐버렸는데요. 그녀는 1666년 런던 대화제의 첫 번째 희생자였죠. 불길이 페리너의 제과점을 거의 다 불태우자 사람들은 다들 집으로 뛰어들어가 가족들을 깨우고 급하게 귀중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삽시간에 패닉에 빠져버렸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17세기 런던은 서구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 과밀로 인해 내부 공간에 심각한 한계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남는 땅 하나 없이 최대한 비좁게 그리고 최대한 높게 집을 지었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건축 법령이나 규제 또한 미비했기에 집들은 무분별한 형태로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춘 채로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워진 주택들은 제팅 형태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는 위층의 크기를 아래층보다 더 넓히는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옆의 건물들과 실제로 닿는 경우가 빈번했죠. 이러한 밀집된 도시 구조는 공간 문제를 떠나 시민들이 서로 간 유대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수세기 동안 이어진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비좁은 길과 골목 탓에 모두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에 각종 상점과 시장, 교회, 조합, 공방 등이 하나의 거리 안에 전부 모여있는 거리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건데요. 시민과 상인들이 유지해오던 끈끈한 유대가 곧 서로를 붙잡는 뜨겁고 끈적한 덫이 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상황이 더욱 심각했던 것은 건물들의 재료였습니다. 당시 벽돌 등의 값비싼 자재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기에 일반 서민들은 건물 대부분을 목재나 진흙, 집 등의 값싸고 불에 타기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대화제 직전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이어진 지독한 가뭄은 목조 건물들을 수분기 하나 없이 바싹 말려버린 상태였죠. 즉 런던 시내의 집들은 그 하나하나가 마치 불길 앞에선 성냥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건물들이 너무나 조밀하다. 또한 모든 집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어 만약 불이 난다면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절반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화재 발생 5년 전 궁정 관리자였던 존 에벌린이 남겼던 이 기록에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맞닿아 있는 이웃집으로 번져나간 불길은 빼곡히 이어진 나무 건물들을 타고 집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황급히 일어난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는데요. 저마다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급하게 물을 담아 날랐으나 이것으로는 택도 없는 조치였죠. 화재 발생 후 약 2시간여 뒤 런던의 시장이었던 토마스 블러드워스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제과점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에 이웃집 그리고 그 옆에 이웃집들까지 활활 태우고 있었는데요. 시장이 도착한 것을 본 마을 주민들은 방화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방화선 구축이란 불에 타는 모든 건물들을 빠르게 철거시켜 불길이 다음 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였습니다.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야? 이 정도 불길이면 오줌을 넣어서도 끄겠구만. 건물 철거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을 대강 훑어본 블러드워스 시장은 시민들의 완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화선 구축을 명령하지 않고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당장의 화재 진압보다 건물을 강제로 철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후 보상을 걱정한 듯 했는데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 또한 막상
자신의 집에 불이 붙으며 방화선 구축 대상이 되자 철거를 반대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블러드워스 시장에 안일한 초동대응과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는 불과 1시간 만에 대화재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4시경 푸딩레인 거리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은 멈추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번져나갔는데요. 나무로 된 모든 집들은 불이 닿는 족족 성냥갑처럼 타올랐으며 마을 전체를 화로로 삼은 화염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죠. 이렇다 할 소방 대책이 없었던 당시 방화선 구축이라는 유일한 초기 대응마저 실패한 마을에서는 말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뒤늦게 전달받은 국왕 찰스 2세는 급하게 비상조치를 명령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왕은 집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철거하라고 명하였고 왕실 직속 철거부대가 한달음에 화재 현장 인근에 도착했죠. 하지만 불길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를 한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좁은 거리마다 피난민들로 주력렬을 이루어 불에 타오르는 건물들 근처로는 다가갈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저 저 멀리서 화마에 통째로 집어삼켜지는 집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새벽 4시가 넘어가기 시작한 시각부터 화재는 푸딩레인 거리를 벗어나 양옆 좌우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뻗어나간 불길은 그대로 PC 스트리트 1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남쪽으로 번진 화재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던 런던 브릿지 코앞까지 불태우며 강 건너의 덮쳐올 재앙을 섬뜩하게 예고했죠. 불이 강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합세하여 다리 위의 건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철거하기 시작했을 무렵 PC 스트리트 힐을 완전히 태워버린 서쪽의 불은 다음 먹잇감을 찾아 런던 상업의 중심지였던 템스, 롬바드 거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템스 거리는 항구 및 선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거리로 각종 조선 자재와 더불어 늘어선 창고에는 알코올류와 화형류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템스 거리는 불에 타다 못해 폭발해버렸죠. 롬바드 거리 또한 런던 금융과 고급 상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상점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 거리 역시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불길은 끊길 줄 모르고 하염없이 이어졌는데요. 강한 강풍마저 불기 시작하면서 확산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화염은 건물들의 나무 지붕을 타고 달리듯이 옮겨붙었죠. 아침 8시경 시민들의 밤새 노력으로 불이 런던 브리지를 넘어오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거리들을 휩쓸고 있는 불은 여전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소실된 집과 상점들만 어림잡아도 1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후에도 불은 동풍을 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며 확산된 불은 그 열기로 인해 하늘을 붉게 물들일 정도였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어버린 시민들은 저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죠. 이것은 신의 징벌이고 곧 세상의 종말이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에 남아있던 상점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피난 행렬은 길목과 골목을 터질 듯이 채워 사람들이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마차와 수레 등을 이용해 대피하던 사람들은 행렬에 아예 갇혀버렸으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거리로 진입하려 했던 왕실 부대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피난민에 되려 휩쓸려버렸죠. 화재 이틀 차인 9월 3일 시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들었어? 프랑스에서 온 가톨릭 교도들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일으킨 방화래. 아니야. 내가 알기론 네덜란드인들이 앙심을 품고 저지른 짓이라는데 거리로 나앉은 노숙자들이 사회의 불만을 품고 작당 모의한 거라고 들었어. 당시 영국 전반에 퍼져있던 반가톨릭 정서에 더불어 제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의 여파로 인한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된 유언 비어들이 빠르게 퍼져나간 건데요. 거리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 또한 덩달아 의심의 표적이 되었죠. 둘째 날에는 메리 울로스 교회, 동부 성 던스턴 교회 등 런던 시내에 위치한 영국 국교회들 수십 채가 불에 타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개처럼 깔려있던 가톨릭 교도들의 의도적 방화 음모론에 제대로 불을 지폈는데요. 시민들의 길 잃은 분노는 런던 시내에 머물고 있던 가톨릭 신자들에게로 향했죠. 로마의 개들이 횃불로 교회를 태우고 있다. 우리도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성난 시민들의 눈에 포착된 가톨릭 신부와 신자들이 집단 린치 수준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덩달아 눈에 띈 네덜란드계 외국인이나 노숙자들 또한 그 광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갈 곳 잃은 피난민에서 거대하고 잔혹한 폭력단으로 변질된 런던 시민들 중에는 시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화재와 함께 등불처럼 번져나간 집단 광기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찰스 2세는 화재의 진압에 앞서 폭력부터 진정시킬 것을 명령했는데요. 곧바로 군대와 근위대가 동원되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궁정 방향으로 도망쳐온 외국인들은 왕실 보호령을 통해 임시로 보호해주기도 하였죠. 찰스 2세의 적극적인 통제 덕에 광기에 젖어가던 민심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화재였습니다. 3일 차인 9월 4일이 되었음에도 불이 꺼지긴커녕 나날이 번져가며 피해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었는데요. 4일 새벽 런던의 중심부까지 침투한 불은 뉴게이트 교도소에 옮겨 붙었으며 대혼란 속에서 수많은 중범죄자들이 다루고 하기도 했죠. 아침 9시경 결국 불은 그곳까지 도달합니다. 런던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던 세인트폴 대성당이었는데요. 화재에 놀라 황급히 도망치던 시민들도 대성당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보고는 피난을 멈추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왔죠. 시민들은 제발 이곳만큼은 전소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진 힘을 다했지만 대성당의 커다란 규모만큼 더욱 거대하게 몸집을 키운 화만은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석재로 지어진 외벽 덕에 성당은 꽤 오랜 시간을 버텨냈는데요. 수시간 동안 외부 벽면을 핥으며 타오르던 불은 결국 지붕을 통해 내부에까지 도달하고 말았죠. 성당의 내부는 온통 목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듯 휘몰아친 불길은 대성당 전체를 시뻘건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를 바라보던 시민들은 저마다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으며 넋이 나가 혼절을 하는 이도 있었죠. 오후 3시경 화염에 종탑이 녹아내리며 최후의 단말마 같은 종소리를 울린 것을 끝으로 도시의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 불에 탄 것보다 더욱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진 시민들은 신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소리 지르며 혼돈에 빠진 도시를 뛰어다녔죠. 그 시각쯤 찰스 2세는 왕실 관계자들, 군부대와 함께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과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다다르자 그 어떠한 관료도 일전에 토마스 블러드워스 시장처럼 건물 철거 보상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서쪽 지역과 불길이 새로이 번져나가고 있는 북쪽 지역 일대에서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건물 폭파와 철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화재 4일 차인 9월 5일 군부대의 적극적인 방아선 구축 작업으로 큰 화염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곳이 불타고 있었는데요. 법률과 변호사들의 중심지였던 템플 지역이 완전히 불타버렸으며 수많은 서류와 역사 기록들이 소실되었고 인쇄업이 성행하였던 플리트 거리에 도달한 불은 각종 신문과 서적을 연료 삼아 한 번 더 강렬하게 타올랐죠. 다음 날인 9월 6일 오전 중심부를 싹 다 태워버린 후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불은 찰스 2세의 지휘하에 구축된 방아선에 도달하며 급격하게 힘을 잃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거나 잡혔다는 소식이 시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같은 날 정오 작은 제과점에서 시작되어 5일간 런던 시내 전체를 소각시킨 불은 마침내 꺼지게 되죠. 하늘을 가득 메웠던 붉은 구름들은 점차 물러나고 자욱한 검은 연기와 함께 재들만이 흩날렸습니다. 런던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없다. 종말 직전의 세상과도 같은 풍경이었지만 시민들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러나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대화재는 런던 시내의 80%를 파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 13,200채, 교회 87채가 불타 사라져버렸는데요. 당시 런던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죠.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공식적인 사망자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미비한 행정처리와 재해로 인한 업무 마비, 무연고 빈민들과 흔적도 없이 타버려 찾지 못한 실종자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영국의 역사 저술가인 닐 헨스는 저서인 1666년 런던 대화재의 진실을 통해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 최대 1000명에 달했을 것이라 추측하였죠. 한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린 런던 시민들은 타다 남은 자네들을 긁어모아 공터에 임시 천막을 짓고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연대해 나갔는데요. 궁정 또한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죠. 소실된 건물들로 인해 뒤엉킨 토지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화재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임시주택을 건설하여 피난민들을 묵게 하고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런던시의 재건을 위한 법 1667년 2월 목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재와 벽돌로만 건물을 지어야 한다. 건물은 4층 이하로 제한하며
골목은 일정 간격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불이 나도 옮겨붙지 않도록 건물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다. 건물 설계를 승인 감독할 왕실 감리관을 지정한다. 또한 대화재는 최초의 화재 보험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집 외벽에는 금속으로 된 파이어 마크 표지가 부착되었으며 이곳에서 불이 나면 보험사에서 고용한 사설 소방대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이는 현대 소방서의 기원이 되기도 했죠. 대화재 전 미로 같았던 런던 시내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재정립되었으며 정부에서 고용한 도시 설계자들은 단순 실용 목적을 넘어 아름다운 도시에도 건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한 세인트폴 대성당의 재건축 또한 이루어졌는데요. 당대 최고의 건축가라 불리우던 크리스토퍼 렌 경이 책임자로 임명되었죠. 기나긴 설계와 논의 끝에 1675년에 들어서야 시작된 공사는 무려 3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708년 10월 26일 돔 정상에 커다란 금석구와 십자가를 올리는 것으로 대성당은 새로이 완공되었는데요. 도시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한 것이죠. 불은 도시를 태웠지만 그 제 위에서 새로운 런던이 피어났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1922년 소련 창설 조약을 파기하고 15개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소련의 해체를 공식화합니다. 40년이 넘었던 냉전 시대를 끝낸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에 있어서 절대악이었던 소련이 붕괴되자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미국 사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독교 보수주의 측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를 억압한 무신론의 제국 소련이 무너지자 새로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죠. 이는 곧 내부의 적이라는 새로운 타자를 만들어냈고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따라자는 세속주의 등이 그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더불어 세기의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따라 개신교 우파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주목받게 되죠. 반면 점점 보수화되고 정체화되는 기독교 세력의 노선에 반발한 청년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기성교회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들은 기존에 답습하던 교리가 아닌 순수하고 절대적인 교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저마다의 믿음이 충돌하고 종말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던 그때 방황하던 이들은 저 멀리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데이비드 코레시였습니다. 1959년 8월 17일 버넌 웨인 하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머니 보니 클라크를 두고 20살이었던 아버지 역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어린 버넌은 외조부모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찾은 그는 악기 연주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의외의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신약 성서를 통째로 암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인데요. 항상 기타를 들고 다닐 만큼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는 훗날 록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19살이 된 버너는 자기 아버지가 그러했듯 16살 미성년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었고 결국 임신을 시키고 맙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이를 반대했는데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다니던 남부 침례 교회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옮기게 되죠. 하지만 새로 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교회 목사의 딸 당시 15살이었던 샌디 베를린과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버너는 이 문장을 자신에게 내려진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였죠. 구절 속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부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사의 딸을 반려자로 정해주신 것이라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버너는 곧장 목사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연하게도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교회 내 지도부는 물론 신도들 중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1년 결국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제명 조치를 받게 된 버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쫓겨난 그는 텍사스주의 웨이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번엔 마운트 카멜 센터에 위치한 다익교라는 종교에 가입하는데요. 1955년에 설립된 다익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파생된 이단 종교로 하나님과 자신이 직접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곳이었죠. 당시 다익교는 설립자 벤자민 로든의 과부 로이스 로든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 교단 규율에 따라 친아들 조지 로든이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버너는 다익교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썼는데요. 1986년 연로한 로이스가 사망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그의 계획이 실행되었죠. 그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교주임을 주장하며 자신이 들은 예언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전하는 말에 감화된 신도들은 점점 그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 일명 신의 사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곧 다익교 내부에서는 버넌을 추종하는 세력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로이스의 친아들 조지는 버넌을 쫓아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때마침 다익교가 위치한 마운트 카멜 센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이를 계기로 조지는 버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그들을 몰아냈는데요. 추방당한 버넌 일행은 센터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캠프를 지어 강제 노숙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험난해 보였던 이 시기는 버넌에게 오히려 크나큰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호주 등지를 오가며 성경 공부 모임을 열고 다양한 국적과 연령층의 사람들을 자신의 신도로 만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법 커다란 세력을 키운 그는 이제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에 나서게 되죠. 이듬해 1987년 11월 3일 버넌은 자신을 따르는 7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위장복을 입고 무장을 한 채 다익교의 본거지 마운트 카멜 센터로 향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지도자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부지로 은밀하게 진입하는 데 성공한 반란군들은 조지와 그의 측근들을 향해 총을 겨눴죠. 곧바로 폭풍 같은 총성이 빗발쳤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버넌과 공범들은 곧장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죠. 전 그저 조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는 조지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의식을 위해 묘지에서 시신을 꺼내 훼손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법원은 뜻밖에도 버넌 측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후 전원 무죄로 풀려난 버넌과 추종자들은 재빨리 캠프 생활을 청산한 뒤 센터로 돌아와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1990년 다익교를 장악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신격화하기 위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데이비드 코레시.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 계보의 시작점이라 여겨지는 다윗과 유대인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히브리어 음역인 코레시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죠. Do you consider yourself a prophet? Let me say this much. I consider myself someone who's found grace in the sight of Christ. And if I can be a prophet to you by giving you a study about the Bible, then yeah, I'm a prophet. 교주가 된 코레시의 설교는 원래 성경 속 해석을 벗어나 점점 노골적인 자기 찬양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로 자신을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동일시했는데요.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코레시는 이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 주장하였죠. 그는 예수가 육신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대속을 이루었다면 자신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해석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라며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Do you put your trust in the Lord? I am the Lord. 코레시는 이에 대한 논증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기술된 7 봉인에 담긴 심판을 인용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담긴 예언적 계시로 많은 성경학자들조차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었지만 코레시는 자신감이 넘쳤죠. 제1봉인 흰말을 탄 자.
전통적으로 흰말을 탄 자는 복음 전파자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을 나타내는데요. 코레시는 이 부분을 당당하게 어린 양과 성령의 결혼, 곧 자신과 신도들이 하나 되어 신성과의 합일에 이른다는 상징으로 해석했죠. 본인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한 겁니다. 제2봉인 붉은 말을 탄 자. 전쟁, 폭력, 불화를 나타내는 해당 구절은 봉인이 없는 자들, 즉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선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봉인을 통해 코레시가 이끄는 구원의 대열에 들지 못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죠. 제3봉인 검은 말을 탄 자. 그림 속 기수의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과 경제 붕괴를 상징하는데요. 코레시는 이를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값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순교의 의미로 해석했죠. 이는 곧 신도들이 자신을 위해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충성의 서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4봉인 창백한 말을 탄 자. 네 번째 봉인은 죽음과 지옥을 나타내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를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심판이라 보았죠. 그러나 그는 이 부분을 에스겔서 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포위 장면과 연결지어 풀었습니다. 내용은 즉 예루살렘이 포위돼 멸망된 것처럼 머지않아 자신들이 있는 공동체 또한 포위당할 것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스가랴 14장 2절에 등장하는 너희 중 절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내용을 가져다 붙여 이곳을 벗어나는 이들은 모두 배교자라고 단정지었죠. 또한 나훔 2장에 나오는 병거를 조만간 마주하게 될 강력한 전쟁 병기라 칭하며 이 모든 상황이 곧 도래할 최후의 심판 속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제5봉인 순교자의 영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이 부분은 마운트 카멜에서 죽은 이들이 하늘에서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 숫자 14만 4천 명과 연결해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인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제6봉인 자연재앙과 종말의 징조와 제7봉인 하늘의 침묵.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와 천체의 격변을 나타내는 6번째, 7번째 봉인은 어느덧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7 나팔은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올 재림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성경 속 메시아는 모두 코레시 본인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메시아인 자신에게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본인이 선택한 여성 신도들과 잠자리를 가져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 결혼까지 주장했죠. He was very vulgar and very descriptive, and he talked about sex very explicitly. 심지어 남성 신도들로 하여금 아내와의 잠자리를 금지시키고 그들의 아내를 하나둘 자신의 영적 아내로 삼는 등 다액교내 대다수의 여성들이 코레시의 성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복장이며 액세서리 착용 여부, 어디서 자야 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간섭했는데요. 안식일은 아이를 낳는 날입니다. 신이 오늘은 너를 선택하셨다. 내 아내가 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다. 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그 결과 코레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20여 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이들 사이에서 12명이 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I was his wife. He explained it this way is God would tell him which one. So God would be choosing them. So in essence, God chose me. That's how each woman thought is I was chosen this time.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는 이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희대의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실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무기토산을 헬라어로 표기한 이름으로 세상의 마지막 선과 악의 최후 전쟁이 벌어질 장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천상의 군대와 사탄의 세력이 맞붙는 종말의 상징적 무대가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코레시의 해석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성경에 등장하는 멸망한 도시 바빌론과
다이교 신도들 간의 최후 대결이라고 가르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바로 미국 연방정부였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사탄, 코레시 자신은 어린 양이자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 무기토사는 다이교가 있는 마운트 카멜 센터라고 얘기하며 신도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점점 격화된 선동에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 화기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기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다육교는 AR-15 소총을 밀반입해 기관총으로 개조하는 등 무장 수준을 점점 높여나갔죠. 제 아무리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이지만 연방기관의 허가 없이 자동화기 혹은 개조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히 중범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교에서 나온 탈퇴자들과 외부 고발자들에 의해 코레시가 저지른 만행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각종 참고조사와 소환 요구가 빗발쳤지만 모두 불응. 다이교 이외의 외부 세계를 바빌론이라 칭하며 신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총기 부품과 탄약을 주문하는 등 센터는 이미 외부와 단절된 사이비 집단의 요새가 되어갔죠. 같은 시각 미국의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일명 ATF는 이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1992년 8월 아이다호주 루빌리지에서 발생한 루빌리지 사건의 여파로 당시 미국 내에서는 ATF에 대해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지 회복과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다이교가 불법 무기 소지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이들을 조속히 제압해 공개적인 단속 성공 사례로 삼고자 했습니다. 1993년 2월 28일 ATF는 총기 및 폭발물의 불법 소지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마운트 카멜 센터를 급습했는데요. 그날은 일요일 아침 다이교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주요 인물들의 체포와 무기 압수를 한꺼번에 수행할 계획이었죠. 작전 성공에 대한 확신에 부푼 ATF는 기자단까지 대동해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완벽한 주말을 장식할 생각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국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존재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코레시가 그토록 기다리던 제4봉인이 풀린 날, 곧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끄는 다이교가 정부에 둘러싸여 공격당할 것이라 말한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코레시에게 철저히 세뇌된 신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이 그토록 들었던 종말의 순간이자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사건 현장을 보도하기 위해 뒤늦게 오던 한 방송사 기자가 급습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면서 코레시 역시 ATF의 작전을 눈치채고 말았는데요. 재빨리 신도들을 무장시킨 그는 신도들에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시작을 선포했죠.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와 같은 총성이 사방을 뒤엎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요. 투입된 ATF 요원들의 수가 70여 명이 넘었을 뿐더러 다이교 건물은 주변의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도주할 곳이 없는 들판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내부 진입만 성공하면 코레시와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현장 상황은 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당국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ATF가 밀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다이교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만 입수했을 뿐 건물의 내부 구조나 화력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오늘날과 달리 당시 ATF는 군 병력 없이 민간 단속국 요원들로만 작전을 진행했기에 전술 대응 능력 면에서 큰 한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태는 남북전쟁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최악의 총격전으로 발전하고 마는데요. 약 45분간 벌어진 첫 교전만에 ATF 요원 4명, 다이교 신도 6명이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2시간 반 동안 끊이지 않는 총성이 오갔죠. Good evening, friends. It has been over 36 hours now since federal agents first confronted a heavily armed religious cult near Waco. They were met by a hail of gunfire, killing 4 of the agents and wounding over a dozen others. This event was totally unprecedented in law enforcement history. Well, the leader of this Branch Davidians cult calls himself David Koresh. ATF, you boys are wrong. 연방 요원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FBI는 곧바로 위기 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건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FBI는 눈앞의 상황을 인질 사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위기 대응팀은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코레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물어보았죠. I, David Koresh, agree upon the broadcasting of this tape to come out peacefully with all the people.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코레시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신이 전하는 종교 메시지를 읽어줄 때마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암수 2씩 내보내겠다고 했는데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이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서사를 차용한 것으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노아와 같은 구원의 중재자로 동일시한 것이었죠. 다행히도 순조롭게 진행된 협상에 약 20명의 어린이와 2명의 노인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일, 코레시는 이제 자신이 직접 준비한 58분짜리 설교 방송을 기독교 채널에서 방송해 주기를 요구했는데요. We had done a number of things to try to induce a surrender by David. We had aired a 58-minute sermon that he had prepared and promised. As soon as we aired the sermon, that he and all of his followers would immediately come out. 남아있는 인질들이 모두 안전하게 풀려나기만을 원한 협상팀은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코레시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며 인질 석방 요구를 거절한 것인데요. 밖에서 기다리던 신도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절망하였으며 FBI는 그제야 자신들이 코레시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They did not. He was a liar,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not lose your temper with him. 결국 마운트 카멜 센터를 두고 정부와 다이교 간의 기나긴 협상과 심리전이 이어집니다. 신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종교적 예언의 성취로 정당화하며 건물 안에서 버티는 것이야말로 저항과 순교의 길이라 받아들였는데요. 코레시 역시 수년 전 권력을 찬탈했듯 이번에도 끝까지 싸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고자 했죠. 무려 51일간의 대치 끝에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끝내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4월 19일 FBI는 기갑 차량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부순 뒤 내부에 최루탄 가스를 주입하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러나 약 100개의 가스탄이 건물 안에 터졌음에도 신도들은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순간이 코레시가 제4봉인에서 말한 병거가 등장한 것이라며 더욱 격하게 항거했는데요.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오 직후 갑자기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해당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채 손을 쓰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불길은 한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서둘러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탈출에 성공한 9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 76명의 신도가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에는 미처 풀려나지 못한 24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대형 참사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시민들은 FBI는 물론 정부를 향해 살인마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최루탄 가스를 연이어 쓴 건 안에서 그냥 죽으라는 거지. 저렇게 위험한 종교를 계속 방치했으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났을걸? 이건 과잉 진압이야. 협상이 불가능한 놈들인데 경찰이라고 별 수 있나? 전 국민적 관심이 주목된 이 사건에 결국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TF와 FBI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이후 건물에 불이 난 원인에 대해 연방정부 측과 다이교 신도의 유가족들 사이 입장이 대립했는데요. FBI는 내부 마이크를 통해 건물 안 신도들이 기름을 퍼부어라, 불을 질러라라고 한 말을 들었다며 해당 참사는 신도들이 스스로 일으킨 방화 사건이라고 말했죠. 반면 유가족들은 최루탄 가스를 투입하고 중장비로 건물을 부수는 작전 자체가 공권력이 시민을 폭행한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뼈아픈 과거로 기록되며 진압작전에 대한 내부 지침과 절차를 전격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동시에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한편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한 데이비드 코레시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당시
불길에 휩싸이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참사 첫날 이미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코레시가 신도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켰을 거라는 정황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말론 단체나 음모론자들은 코레시와 다이교 신도들이 정부에 의해 희생된 안타까운 순교자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7의 봉인 코레시가 죽은 후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재림 예수론이 주목받게 되면서 여전히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I still believe David was led of God, that he had a message from God. 2025년 현재까지도 마운트 카멜 부지에 기념비와 예배 공간이 남아있으며 일부 다이교 신자들은 매년 4월 19일을 기념해 참사를 추모하거나 코레시의 설교를 되새긴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종말론은 아직도 그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묘한 밤이었습니다.